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원하트님이 책 리뷰 잘 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계신 분이시군요. 김책임님이 다들 종목 상담하시네라고 얘기하셨는데 종목 상담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안 좋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실수나 후회되는 의사결정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 결정들에 대해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대응하셨는지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저희 매니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실수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내가 좀 아쉬운 의사결정, 내가 잘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반성도 하고 교훈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런 시간을 정말 마지막 회의 시간 갔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옮겨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종목은 한솔케미칼과 메일유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 가격 전가가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가격 전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걸로 커버가 되기 힘들 정도의 정말 급격한 원가 상승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을 뿐더러 저 원유 가격, 그리고 포장재 가격, 심지어는 에너지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한솔케미칼과 메일유업이 실적이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원가 자체가 핵심 팩터 요인이 아니었고 웬만한 그 원가 상승 가격으로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한 칼을 맞았고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바꿨냐면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일시적이나 구조적이냐를 일단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원가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올라간 원가에 대해서는 판가 인상을 했느냐. 둘 다 했거든요. 판가 인상을 했고 판가 인상한 게 언제쯤 숫자로 반영이 될 거냐. 그게 대부분은 올해부터입니다. 그거를 이제 가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된 잠재 성장 요인은 없는가.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성장을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게 없는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원가도 올랐지만 회사들이 뭔가 준비를 해놓은, 특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그 성장 동력을 빨리 꺼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의사결정을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는 사실 다 파냐 안 파냐, 매도 매수, 사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베팅량을 좀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베팅량을 적절하게 사전에 캐치해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좀 뼈아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들어온 질문들을 한번 좀 볼까요? 국민이 바란다 소통 채널님이 기업 분석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가 적당하신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점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통 점검 사항, 개별 점검 사항,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건데 그 정도만 끝내도 거기에 탐방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은 비중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큰 비중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도 계속 사실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에스테틱도 저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브라질 시장까지 한번 파봤거든요. 브라질에서 계속 오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시장은 도대체 왜 저렇게 성형시장, 피부과 시장이 큰가, 그런 것들도 당시 투자할 때는 몰랐지만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계속 보면서 이제 깊이를 늘려갔고, 그러니까 거의 항상 깊이는 추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구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은 책에서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선님께서 히트 제품이 있다는 걸 파악해서 숫자로도 나왔는데 주가 상승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히트 상품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적을 해야죠. 일시적인 히트 상품이냐 스테디한 히트 상품이냐. 사실 이게 좀 고비긴 해요. 왜냐면 히트 상품만 보고 들어갔다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뭔가 이어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 요소까지 다 보고 들어가야지, 히트 상품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아까 롯데칠성을 분석하신 해피소니님도 그 외 요소들을 대부분 다 점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투자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버핏의 방법을 처음에 택한 거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성공했고, 이미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었지만 주식 투자계에서는 가장 성공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썼던 방법, 게다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이건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굉장히 단순한 책 하나로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코카콜라 사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자신감을 좀 주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처음에 이제 코카콜라를 찾는 투자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동서도 발굴을 한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깊이가 되게 깊은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점차 버핏의 투자 방법도 2D에서 좀 3D로 넘어가는, 3D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을 쭉 거쳤지, 처음에 접한 버핏이 끝까지 제가 이해한 버핏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핏이 펀드 매니저는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전에서 적용할 만한 전략 전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갈수록 좀 갈증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현장의 펀드 매니저들, 예를 들면 한국의 이채원 의장님이라든지 당시에 이채원 펀드 매니저라든지, 그 미국의 제가 존경하는 뭐 그렉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펀드 운용을 하면서 부리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전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경험을 하실 텐데 누군가 때문에 시작은 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영향을 받고 취사 선택하게 되고, 해보면서 먹히는 것과 안 되는 거, 나랑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걸러지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스타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버핏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버핏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게 뭐 버핏을 추구하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시장 전체를 보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 매수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뭐 팔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역발상 투자지만 그 당시에 실행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종목단에서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냥 개별 종목단의 그 역발상 투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 역발상 투자는 제가 생각하는 건 기업의 실체와 대중의 시각, 대중이 알고 있는 사실 간에 큰 갭이 있는 경우를 저는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00년대 초반처럼 음식료 업은 성장이 없다 라는 어떤 통념, 이런 거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아니다, 성장이 있다, 이런 이유들이 있다, 이게 저 당시에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 코로나 한참 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골프장에 안 간다, 이런 것들, 제가 한때 3프로TV 나와서 골프장이 이제 코로나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댓글이 뭐 대부분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누가 뭐 그냥 다 집에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골프가 가장 각광받는 스포츠가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댓글을 보면서 나름대로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FNF 케이스에서는 면세점에 따이공이 안 오니까 중국 사업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저희는 FNF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도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면 서양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동양인은 축구를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손흥민을 발굴할 수가 없었겠죠, 손흥민 선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동양인 다 축구를 못해, 이래서 동양인들에게 다 낮은 값을 주고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발레를 찾는 거죠. 그 발레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 겁니다. 그럼 저는 대박이 나겠죠. 언젠가는 그 실력이 드러나고 그럴 테니까요. 이때가 리서치의 부가가치도 가장 크게 발휘되는 영역이고, 제 개인적인 쾌감도 이때 가장 크게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2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번 기존 사업부와의 시너지, 저는 이거는 그런 차원보다는 내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가, 뭐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사업 진출 시장의 크기, 이것도 저도 봅니다. 근데 3번은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영업이익률보다는 볼륨이 더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은 영업이익률 가늠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히 안 가본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률을 그때 당시에 판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익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3번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의사결정이 경영진이 유행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인가, 이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랑 똑같아요. 투자도 끝물에 남들 유행하는 걸 주식 투자하면 망하잖아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화장품을 신사업으로 찍어가지고 진출하는 회사, 이 회사는 신사업을 판별하기커녕 이거 감점입니다. 감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사업도 역발상으로 하는 데를 좋아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했거나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데 난 투자하고, 옛날에 S-오일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남들이 하고 막 박수 치는 거, 막 주가가 반응을 해요. 이 신사업을 했다고. 그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는 편입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해주는 책은 딱 이거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기업의 그 한 가지 기업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회고록처럼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나는 책이 뭐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렇게 디즈니를 경영한 밥 아이거가 쓴 책이라든지, 최근에 뭐 1,000원을 경영하라, 이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님이 자기 경영한 얘기, 경영 철학 얘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예전에 뭐 푸마에 대한 책도 있었고요. 그런 책을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사례지만 경영자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서 제가 그런 책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영서를 그냥 총 정리해 놓은 책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봐라 라는 얘기를,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경영자, 작년에 제가 느낀 그런 여기 이 경영진 괜찮은데 라고 할 만한 그런 회사들 네 군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온인데요. 여기 이제 허인철 대표님이라고 이마트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는 PQC 관리를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Q를 늘려야 될 때 늘리고, P를 늘려야 될 때 늘리고, C는 항상 줄이고, 비용 항상 줄이고, 그러면서 음식료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매출 성장과 이 영업이익률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오리온에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오리온에 대해서 이 회사 뭐 짧게 음식료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좀 길게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오리온의 허인철 대표님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회사가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말을 이제 유행시킨 그 고려아연의 최윤범 지금 회장님이죠. 회장님. 굉장히 젊은 경영인입니다. 75년생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데 그 스케일이나 속도가 정말 나이답지 않은, 그리고 그 오래된 회사를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려아연은 기존 캐시카우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하기 되게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사업 쪽에서는 이 고려아연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랑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는 디지털 대성이 이 주주 정책을 저희 제안을 듣고 개선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 예를 들면 내 포지션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의 행동을, 1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갖고, 예를 들면 19패스 같은 이런 전략을 쓰는 걸 보면서 그냥 뭐 메가스터디에 이은 2위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밸류에이션을 그보다 낮게 받아,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베트남 사업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봤을 때는 작년에 좀 기대 이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주정책,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주정책 잘하는 회사 찾아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역시 작년 포함해서 주정책은 여기가 정말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미원그룹입니다. 그 조미료 미원 만드는 거기가 아니고요. 미원화학, 미원상사, 미원SC, 여기 이제 미원그룹이 정말 일관된 주주정책,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에 있어서는 정말 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 하반기 때 공모펀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 때 펀드를 런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특히 9월달 같은 경우에 빨리 사야지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그 펀드가 기존에 없던 컨셉이어서
이 승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잠깐만 좀 스포를 하면은 뭐 펀드라고 하는 게 뭐 플러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나면 VIP 자산운용이 먼저 떠안고 먼저 손실을 부담을 하고, 이익이 나면은 가입한 고객, 펀드 고객이 먼저 가져가는 약간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그 컨셉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컨셉은 좀 단순해 보여도 그 뒷단에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2월 중순에서 한 말 정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정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 이제 바로 공펀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성원해 주시는 분들, 저희 고객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찐팬들에게는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좀 컨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퇴직연금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라인업을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에 퇴직연금 펀드까지도 런칭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그 제가 놓친 질문들도 있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라방이 아니더라도 올해도 영상도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댓글들 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의 Q&A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